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세계가 K 콘텐츠에 주목하는 요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한국인 인재들이 진출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를 개척한 분으로 꼽히는 애니메이션 전문가 허현 감독을 모셨습니다. 자,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애니메이션 슈렉과 쿵푸 팬더로 유명한 그 드림웍스에 계시는데 예. 한 10여 년 전 기사에서 드림웍스에 입사한 한국인 1호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물론 아마 한국인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입사를 하고 그 인사과 HR에서 얘기를 하기를, 네네. 그러니까 신분이 유학생 신분으로 네. 드림웍스에 들어온 한국인은 네가 처음이다. 아하.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게 2003년이었습니다. 아, 2003년. 예. 20년 됐네요. 그러니까 올해가 딱 20년 됐습니다. 아, 그 20년 기념해서 K피플도 나와주시고. 그런가요? 그 드림웍스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네네. 그 전에 직장이 시카고에 있었어요. 아, 그 빅아이디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뭐 드림웍스나 디즈니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그 건실한 네. 중소기업인데, 이제 그 회사가 욕심을 부려서 확장을 하는 중간에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저희 부서에는 저밖에 안 남았어요. 오. 저의 팀장도 나가고 저밖에 안 남아가지고, 나도 이제 나가야겠다. 네네.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은, 특히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데모릴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작품들을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네. 그때 소니 애니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드림웍스 두 군데가 오프닝이 있다고 해서 네. 보냈는데, 운이 좋게 두 군 군데에서 다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물론 둘 다 좋은 스튜디오고 그랬는데, 그 드림웍스가 제 신분을, 그러니까 영주권을 해결을 해준다라는 아하. 조건을 달아서, 네네. 그래서 드림웍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인 예, 이유. 현실적으로요. 근데 원래 꿈이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제 약간 유학생 신분으로 되셨다는데, 이제 전공은 당연히 이제 이쪽 계통이셨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또 약간 올드 스토리를, 네네. 옛날 스토리를 네네.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 애니메이션 학과란 그런 것도 없었고, 대학에. 네. 그 애니메이션이란 것들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네. 생소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늦게 이제 미술 쪽으로 네네네. 이제 전공을 하려니까 저희 집안 분위기가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예체능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고, 네. 안 된다. 네가 그림은 좀 그리는 줄 알겠지만은 안 네.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식이는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해서 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해서 그래도 안정적인 그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첫 직장으로. 네. 근데 이제 그때 제작 환경 자체가 일본에 있는 어떤 디자인들을 많이 그냥 갖고 와서 아하. 답습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내가 평생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눈을 돌리게 됐는데, 그때도 역시 애니메이션이란 거는 생각을 못 했었고, 네. 어떤 영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고 네. 그 영화를 봤을 때 저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 회사를 끝나면은 교보문고를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리서치를 하고, 미국에는 이런 학과들이 있네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부모님 몰래 준비를 하게 됐어요. 몰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 그 학교에서 I-20도 받고 입학허가서 받고 그러면서 회사를 먼저 그만두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였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필드도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진짜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전공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직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3D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좀 생각해보면 어쨌든 3차원으로 뭘 구현하는 것 같은데 그쵸.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애니메이션, 특히 2D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네. 이런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작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별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네. 적어도 한 10개 이상의 네. 다른 파트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캐릭터 쪽과 인바이러먼트 쪽이라고 이렇게 나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 3D로 구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네. 클레이, 그러니까 찰흙으로 뭘 만들어 보셨죠? 네네. 그런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만드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스컬프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각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아마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에 이렇게 그려놓고 그걸 갖다 이제 찰흙으로 빚는다. 네, 그렇게 이제 3D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캐릭터 쪽으로 보면은 네. 이제 매 쇼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 감독이 원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쇼마다 다 스타일대로 뽑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이런 그 캐릭터가 있었을 때 내가 뭐 어린이로 치면은 인형이라도 하나 갖고 싶다.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그 주된 목적이죠, 사실. 네. 물론 캐릭터 그 영화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드는 분이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으면 그거에 맞게 이제 얼굴 형태도 만들고 그렇죠. 이제 눈도 이렇게 조금 그렇죠.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코도 식으로. 뾰족하거나 뭉툭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예. 그 언뜻 좀 궁금한데 아바타라는 이 영화가 전부 다 이제 그래픽으로 나와서 예. 아바타라는 영화를 애니메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그거는 좀 접근 방식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가상에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모캡이라고 해서 모션 그래픽을 쓰고, 아니 모션 그래픽이 아니라 몸에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달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컴퓨터로 제작되어 있는 어떤 그 컴퓨터 그래픽 안에서 있었던 그렇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건 실사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사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요? 애니메이션을 극사실주의로 찍었다고 보시면 오히려 그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분을 아바타는 직접 사람의 몸에 부착해서 그 동작을 캡처해가지고 딴 거고,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작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만 봤을 때는 훨씬 더 사람이 과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이렇게 집었을 때 이렇게 집는다고 치면은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집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호응이 더 갈 수 있게. 근데 아바타를 만약에 이렇게 찍었다면 사람들이 저건 그냥 만화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그렇게 되니까요. 예. 최근 작품이 이제 배드 가이즈라고 들었어요. 배드 가이즈라는 작품을 하시고 지금 또 준비하시는 작품은 또 어떤 작품? 와일드 로봇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배드 가이즈도 역시 그 미국에서 잘 팔린 책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고, 와일드 로봇이라고 해서 또 그것도 역시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를 이제 셀렉트해서 그걸 이제 각색해가지고 디벨롭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더라도 이 작품은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뭐 아직까지 제작 과정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스타일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이고, 그리고 스토리도 굉장히 마음 따뜻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티피컬하게 드림웍스가 잦은 그 개그를 많이 해왔다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정말 뭉클한 스토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0년 계시면서 몇 개 작품을 했는지. 제가 맡은 작품은 네. 지금 그 2003년부터 그러니까 나온 작품, 네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극장에서 선보인 작품은 두 작품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맡은 작품, 근데 제가 도와준 작품들은 이제 뭐 How to Train Your Dragon, 쿵푸 팬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참여를 했었고요. 참여를 했고. 예, 제가 직접 그러니까 감독을 한, 그런 식으로 한 거는 관리 감독을 한 거는 네. 두 작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에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라이즈 오브 가디언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 다른 그 먼키 오브 뭄바이라고 해서 네. 그런 그 작품이 들어갔었는데 네. 2년 반 정도 제작을 하고 제 파트는 거의 끝난 상태에서 영화가 무산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간 게 레일칸이라고 해서 그거는 오스트레일리아 배경으로 어떤 동물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거의 한 3년 정도 일했는데 그것도 역시 무산이 돼버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진짜 회사를 옮겨야 되나 하는 그 진짜로 그 약간은 좀 저한테는 좀 힘든 시기였었는데 그거 넘기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게 된 게 배드 가이스. 결국 그게 이제 세상으로 나왔을 때 정말로 기뻤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감독님이 총괄 책임을 진 게 배드 가이즈하고 그 다음에 라이즈 오브 가디언이라고 해서요. 네, 그 두 작품인데 예. 나머지는 참여도 있었지만은 말하자면 이제 엎어진 작품도. 예, 그러니까 그 엎어진 두 작품이 제가 다 총괄이 아니라 그 제 부분을 슈퍼바이징을 했었고, 네. 근데 그렇게 엎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제 커리어에서 한 5년 정도는 사라진 것도 거네요. 없어진 거죠, 그냥. 근데 그 사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일단은 남아 있잖아요, 히스토리에. 그쵸, 히스토리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남아 있겠지만은, 근데 사람들한테는 안 남아 있잖아요. 나와야지 사람들이 뭔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보고 그 작품 거기 이렇게 했지만은 뭐 제작했다고 해서 그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뭐 어차피 제가 만드는 건 독립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즐거워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막 보람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2년 반, 이제 모든 작품이 다 그렇지만은 들어가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창작이라는 게 원래 애착이 없으면은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없었다면, 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남는, 제가 다음 질문은 뭘 드리려면 그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 뭐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게 여쭤볼 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림웍스에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기도 하고 참 나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게 참여 인원들이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보통 한 작품이라면 몇 분이 참여를 40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와. 그럼 드림웍스 쪽에서 한 작품만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진행하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400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갔다가 이쪽에서 이제 끝나면은 다시 다음 영화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로 생각하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군요. 경쟁사 작품들. 이게 경쟁사라고 하면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픽사가 있겠고 또 디즈니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재작년인가에 오스카를 탔었던 소니 애니메이션이 있겠죠. 예. 그 이제 경쟁사 작품들도 이제 매번 보시잖아요. 예. 그 중에서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몇 년 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도 보더라도 항상 재밌게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레타토이라고 해서 그 쥐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작품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최고로 뽑고 단연 있습니다. 최고로. 참. 이렇게 보면 이제 왜 작가들마다 이제 화풍이 있듯이 회사들마다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SBS 약간의 보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 그런 것처럼
그 드림웍스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뭐 그 드림웍스 관계자가 그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제가 그냥 예, 느끼는 예. 걸로 얘기하면 스타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디즈니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공주 프린세스, 이야기. 공주 예. 스타일,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리고 네. 픽사 같은 경우에도 예쁘고 이렇게 앙증맞은 네. 어떤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드림웍스 같은 경우에는 매 작품마다 네. 그런 어떤 그 감독,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총괄하시는 감독들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믿고, 그런 스타일을, 그러니까 슈렉이라든가, 네. 콩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번에 네. 나왔었던 배드가이스라든가, 네.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거기에서 특정 지어서 이게 전통적인 드림웍스 스타일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림웍스가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다른 아티스트랑도 제가 얘기를 해보더라도 드림웍스에 남아 있어야 하고 남아있고 싶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매 작품마다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작품에 들어갔을 때 스타일이 너무 완전 틀리니까 전에 했던 거니까 굉장히 다시 시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다고. 매번 새로우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저한테는 아티스트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같은 걸 답습하지 않으니까요. 네. 모든 역할이 가능한 연기력이 충만한 배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드림웍스가.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애니메이션 회사니까 뭐 감독님도 그렇고 직원분들이 동심이 넘칠 것 같은데 어때요? 회사 분위기나 뭐 사람들.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은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상대는 제가 다녔던 한국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90년대 중반이었었고, 네. 그리고 거기랑 분위기를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자유롭죠. 어차피 모든 직원들이 적어도 이 전체 직원의 한 반 이상은 아티스트고, 그러니까 복장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어떤 분할이라든가,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 회사가 그런 것들을 얼라우하고,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니까요. 최대한대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최대한대로 오픈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동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철이 없다고 할까요? 철이 없을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이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크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야기가 있겠고, 그 이야기를 구현해내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겠고, 그 이야기를 또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이미지를 구현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과정 중에 그래도 가장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다 중요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적어도 10개 이상의 스텝을 거칩니다. 근데 그 한 스텝이라도 삐걱거리거나 네. 잘 안 되면은 어차피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굳이 한 것을 뽑는다면 저는 스토리라고 봐요. 스토리의 기본적인 뼈대가 이제 그 뼈대를 만들어서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는데 이 뼈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근육이라든가 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미지를 구현하는 쪽인데 네. 감독님께서 스토리에 대해서 이건 좀 이상하다. 좀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도 하십니까? 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 직원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 스크린이라고 하죠. 네네.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좀 이상하다고 감독들한테 계속 쓰죠. 쓰고 프로듀서들한테 이번 장면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럼 그쪽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설명을 해주죠.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래도 일을 해야죠.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이제 그 스토리 쪽 담당하신 분들이 이건 좀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걸 좀 이렇게 바꿔달라 뭐 그런 식의 주문도 좀 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 부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다운스트림 디팔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떤 뼈대 그 살을 네네네. 붙이고 근육을 붙이는 사람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특별하게 컨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어때요? 물론 이제 뭐 공식적인 어떤 것보다도 요즘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한국 애니메이션은 하청을 많이 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청이 많다는 거는 그 다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제작비가 싸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면서 퀄리티를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이 된다는 건데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징을 잡을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기반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초반서부터 이제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그런 장편들이 보이는데 기술력 개개인의 그 능력들은 굉장히 출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출중하시고 잘하시는데 이제 그런 제작 환경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굉장히 비싼, 굉장히 제작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라톤 굉장히 오래 뛰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스튜디오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걸 장점이라고 아직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한국인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자산, 탤런트가 실력들이 저는 지금 이제 감독님께서 20년 전에 진출하셨을 때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었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많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학과들도 많아졌고요. 대학교에서 학과들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전처럼 그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그 많이 사람들이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처럼 미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그 인재풀이 좀 많아졌다고 하나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 제가 감독님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그 동양인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그 작품에 넣었는데 이제 그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감독님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스토리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2008년도에 그 이제 라이즈 오브 가디언을 처음 맡았을 때 그때 이제 이제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면은 맨 초기 감독과 프로덕션 디자이너들이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파이어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또 저만 남았어요. 그 프로덕션에. 그래가지고 새 감독이 오고 새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작비를 많이 쓴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갔다 해서 너희 새로 시작하니까 다시 이만큼 줄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에서는 쪼들리고 뭐 앞으로는 나와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히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감독이 너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제 라이즈 오브 가디언 보시면 잭 프로스트라든가 거기 남자 주인공 제임이라는 어떤 어린애가 나오는데 잭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 자체가 약간 그 엘프 같은 그러니까 귀 이렇게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긴 했지만은 나도 별로 정이 안 가 이거는. 근데 이제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약간 한국 미소년 같이 이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도 좋았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이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 아들의 사진을 놓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인이라고 특정 짓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너 동양인 같이 만들었네 아니라 어차피 제가 모티브를 한 게 제 아들 사진이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꼭 굳이 이거를 동양인이다 서양인이다 구분짓지 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그때 그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동양인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사실 그게 동양인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좀 넣었죠. 예. 지금 이제 제작을 하시는 과정에 동양인 캐릭터라든지 어떤 동양적인 문화라든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 분위기 그런 거는 요즘 어때요? 요즘 아시지만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디버시티라고 해서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그런 그 다양성, 그러니까 인종, 피부 색깔, 문화, 언어에 대해서 차별을 두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때 이런 어떤 인종의 어떤 색깔을 써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마다 틀리겠지만은 그런 거가 아니라 이 스토리가 어떤 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는 약간 동양적인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색깔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얘는 무조건 애니메이션에서 화이트 뭐 어떤 서양인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회사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하는 모든 것들은 스토리 드리븐, 그러니까 스토리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캐릭터들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OTT 시장이 발달해서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이 TV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저는 거기에 디스어그리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애니메이션은 아직까지는 이게 어른층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아동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국한을 국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뭐 미국만 보더라도 이게 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장르지 어린이를 국한으로 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그 박스 오피스에서 그 전체적으로 흥행된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10위 안에 애니메이션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뭐 슈렉도 역시 슈렉도 그 중에 하나고 쿵팬더도 역시 하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에서 만든 어떤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즘 이렇게 그런 OTT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어떤 그 드라마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한국만으로 국한되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드라마들은 굉장히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아직까지 열세인 건 확실한데 이게 그 범위를 넓히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이 그 애니메이션으로서 좀 더 한 스텝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조건이 가장 필요할까요? 지금 좋으신 분들도 많이 한국에서 이제 그 외국에서 여기서 많이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한국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높다고 보는데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연출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은 이제 국내 유명 감독님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차기작으로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정도 안에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건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지금 준비하신 작품이 어떤? 와일드 로봇이요. 와일드 로봇. 좋은 성공, 좋은 작품 계속 기대를 하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